안녕하세요. 미디어 정책 4주차 강의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표현의 자유와 관련돼서 강의하지 않았습니까?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무엇이고, 미국의 수정법 1조가 무엇이고, 한국에서는 관련 조항 21조 1항 조항 이 얘기를 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어떤 근거들로서 국익과 명예훼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두 번째 시간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할 수 있는 음란과 외설, 혹은 폭력, 혹은 혐오 표현과 관련된 쟁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표현의 자유라는 것들이 어떤 쟁점이 있고 왜 언론 자유의 어떤 헌법적 기초가 되는지 이런 걸 검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식의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언론 자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죠. 근데 이걸 조금 상대적으로 상대화시킬 수 있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어떤 헌법적 강조는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그러니까 영미에서 발전한 어떤 자유주의적인 언론관에 근거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의 자유라는 것들이 굉장히 물론 이제 언론 자유로 해서 중요한 가치이긴 한데 이것들이 특정한 나라, 특정한 어떤 역사적 배경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이런 어떤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조금 상대화시키는 어떤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이 저번에 이제 10개 조를 만들어 가지고 각각 조를 편성한 걸 봤어요. 임도훈 조교를 통해서 이제 10개 조를 만들었는데 아주 잘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대화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대화를 통해서 어떤 자기네 조는 무엇을 발표할 건지, 즉 미디어랑 관련돼서 무엇을 발표할 건지를 좀 토론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0월 초 정도까지는 각 조가 무엇을 발표할지, 그거는 뭐 저널리즘 문제도 상관없고, 그리고 뭐 SNS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뭐 상관없습니다. 다양한 주제에 상관없습니다. 발표하셔가지고 제가 조별로 조금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필요에 따라서 줌이라든지 혹은 뭐 조별로 제 연구실에 방문하셔서 조금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대는 추석이 끝나고 중간고사가 끝난 이후에 조금 오프라인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 얼굴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마침 최근에 조금 수도권 중심으로 한 코로나19가 약간 진정됐다는 얘기는 있지만은 실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계획은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발표 계획들을 잘 조별로 밟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강의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번 우리 3주 때 그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떤 근거로서 국익과 명예훼손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음란과 외설, 그 다음에 폭력 얘기는 조금 덜하고 혐오 표현에 관한 쟁점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원칙이라고 하지만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음란과 외설도 허용될 수 있는가? 허용된다면은 어떤 조건, 어떤 원칙 하에서 허용돼야 되는가? 이 얘기. 그 다음에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국인이라든지 동성애자라든지 혹은 뭐 이주민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혐오 표현들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내에서도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해서 혹은 어떤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혐오 표현이 문제시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표현의 자유로 허용될 수 있는가? 허용된다면은 그 조건과 원칙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과 자유 관련해서 먼저 음란 외설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일 수 있겠는가? 이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재밌는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로 이제 미국 연방대법원의 어떤 판례들을 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미국이란 나라가 수정헌법 1조에서 표현의 자유를 굉장한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는 거죠. 그게 그때도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어떤 표현의 자유라는 거는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어떤 기본권이라고 보는 거죠. 사람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있다면 그것은 표현될 수밖에 없고 표현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돼야 된다. 그리고 수정법 1조는 그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 수 없다는 이런 형식으로 돼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어떤 판례들을 보면은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항상 표현의 자유 쪽에 손을 들어주는
그러니까 법적인 논쟁이 있었을 때 표현의 자유 쪽에 손을 들어주는 판례를 구축해 왔거든요. 그거는 이제 1960년대부터 1980년, 60년대, 70년대 요때가 이제 미국의 어떤 진보적인 성향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확장되던 시기였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게 연방 대법원이었죠. 그래서 최근에 지금 미국의 이제 진보주의 연방 대법관 중에서 이제 긴스버그 대법관이 최근에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연방 대법원은 이제 대통령이 연방 대법관을 임명하는데 긴스버그 대법관이 이제 최근에 죽으니까 트럼프가 그 공석을 이제 임명하려고 지금 논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자기가 그 공석을 메꾸려고 하고 민주당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다음 대통령 뽑힌 다음에 그 사람한테 임명권을 줘야 된다. 이 논란이 지금 있거든요. 그건 왜냐하면은 연방 대법관이 총 9명으로 돼 있는데 이 9명이 진보와 보수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는 최대한 보수 대통령이 있을 때 연방 대법관 한 명이라도 더 임명해서 연방 대법관 9명 구성을 굉장히 보수적인 쪽으로 구성하려고 하고 반대쪽으로 진보 진영에서는 자기 당대의 대법관을 임명해서 진보적인 쪽으로 구성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미국에서는 연방 대법관의 판결이 미국의 최종적인 판결이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대법원 최종심이라든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최종심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한국은 대법원의 3심과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따로 있는데 미국에서는 미국의 대법관은 이 3심을 담당하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역할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미국 어떤 정치적 사안 혹은 어떤 그 사회적인 쟁점에 대해서 최종적인 어떤 결정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 대통령들이 그 공석을 메꾸기 연방대법원을 자기 쪽으로 비슷한 쪽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한 정치권에서 경쟁을 하죠. 근데 어쨌든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들을 보면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표현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쪽으로 계속 판례를 축적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보실 건 뭐냐면은 외설 혹은 음란과 관련해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인데요. 이건 이런 겁니다. 이 판결은 1988년도에 나왔던 판결이고요. 허슬러 잡지 대 제리 파월 판결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허슬러 잡지를 판매했던 레리 플랜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제리 파월이라는 그 목사입니다. 목사. 근데 이제 여러분 허슬러 잡지라는 걸 먼저 알 필요가 있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도색 잡지입니다. 이른바 음란 잡지죠. 미국에 처음에는 이제 그 플레이보이즈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플레이보이즈 잡지가 있었는데 여러분 플레이보이즈를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초중고등학교 때 가끔 이제 비싼 돈 주고 혹은 이제 친구가 있는 걸 봤어요. 근데 이 플레이보이즈도 물론 도색 잡지입니다. 근데 플레이보이즈는 특징이 뭐냐면은 이른바 그 창업주가 선호하는 어떤 금발의 비키니 입은 미인 그리고 이제 토끼 이 머리띠를 쓴 그 금발의 날씬한 여성 모델들을 굉장히 음란하게 표현하는 거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플레이보이즈는 그런 도색 음란한 사진과 함께 굉장히 어떤 지적인 평론을 같이 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창업주가 자기는 이제 물론 도색 잡지를 만들지만 아예 싸구려 잡지는 아니다 이런 어떤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근데 허슬러를 만든 이 레리 프린트는 그 플레이보이즈가 굉장히 위선적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기왕이면 도색 잡지 만들면은 그냥 화끈하게 만들면 되지 무슨 정치평론이고 문화평론이냐 다 쓸데없다. 그래가지고 허슬러는 플레이보이즈보다 한 발짝 더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플레이보이즈보다 더 도색적이고 더 음란한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여성의 어떤 특정 부위라든지 굉장히 음란한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사진으로 하면서 이제 허슬러가 이제 플레이보이즈와 경쟁했던 어떤 도색 잡지거든요. 그걸 만든 사람이 요 레리 프린트라는 사람인데요. 이 허슬러에 보면은 허슬러는 어떤 코너가 있었냐면은 이달의 계자식이라는 코너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달의 계자식이 계자식에서 이제 특정 어떤 공인에 대해서 야유하고 조롱하는 이런 란인데 1983년 11월에 허슬러 이달의 계자식 란에는
파월 목사, 요 목사죠. 요 목사의 가상 인터뷰를 실었어요. 패러디 형식으로. 물론 가상이니까 진짜는 아니죠. 그러니까 뭐 이 도색 잡지를 내는 사람이니까 이런 어떤 도덕주의적인 어떤 선교사, 그러니까 목사들이 굉장히 꼴보기였겠죠. 서로 이제 앙숙이었겠죠. 근데 어떻게 실었냐면은 이 제리 파월이라는 사람은 술주정뱅이에다가 자기 엄마랑 근친상간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뉘앙스를 주는 어떤 가상 인터뷰를 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리 파월이라는 목사가 발끈한 거죠. 발끈해가지고 우리가 저번에 봤던 명예훼손이라든지 프라이버시 그리고 고통유발 이런 혐의로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했더니 1심과 2심에는 유죄 판결이 나왔어요. 즉 레리 프린트가 정말 쓰레기다. 정말 명예훼손했고 프라이버시 침해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레리 프린트가 이걸 갖고 다시 연방대법원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이게 표현의 자유를 의미한 게 아니냐. 나는 진짜 도색답시긴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통해서 가상으로 한 건데 이걸 갖고 막 이렇게 진지하게 하는 게 웃기지 않냐. 이렇게 해가지고 연방대법원을 갔는데 결국 1988년도 연방대법원이 결정해서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이 났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를 보면 굉장히 놀랍죠. 왜냐하면은 한 사람은 굉장히 사회적인 존경을 받는 목사고 또 한 사람은 정말 양아치라고 표현받는 사람이죠. 근데 양아치의 표현의 자유에 손을 들어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논리가 이겁니다. 공인에 대해서 명백히 모욕적이고 감정적인 상처를 주려는 의도가 있는 표현일지라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한 헌법적으로 보호된다. 그죠? 굉장히 표현의 자유를 강하게 옹호하고 있죠. 수정헌법 1조의 핵심은 사상의 자유이다. 개인의 언론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한 요소로 진리탐구와 건강한 사회유지의 필수 불가결하다. 하찮고 통속적인 논쟁이라도 수정헌법 1조에 보호받는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그때 수정헌법 1조라는 것들의 핵심이 사상의 자유라는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런 표현의 자유가 왜 중요한지는 진리탐구와 건강한 사회유지의 필수 불가결하다 하는 얘기 했었죠. 그리고 그때 우리가 잠깐 얘기했던 프리마켓플레이스 오브 디 아이디어 즉 사상의 자유시장이라는 것들은 사상의 자유시장에 오물이든 쓰레기든 혹은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 다 들어와서 서로 막 각축하다 보면은 이 과정에서 진리와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올바른 것들이 선택된다고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적으로 이 마켓플레이스에 어떤 생각은 규제하고 어떤 생각은 규제해지는 안 된다. 이게 이제 표현의 자유 사상의 핵심이라고 그랬는데 이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바로 그런 생각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특히 하찮고 통속적인 논쟁이라도 수정헌법 1조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죠. 이것이 음란하거나 혹은 통속적이고 쓰레기라고 해서 우리가 억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차피 사상의 자유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섞여서 이 각축하는 과정 속에서 진리 발견이라든지 혹은 어떤 사회 불만 해소가 드러나는데 그것을 사전적으로 억제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한 거죠. 그러니까 사상의 자유 혹은 어떤 사상의 자유시장 혹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강력한 옹호인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미국 수정헌법 1조는 음란 외설이라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들을 확립한 판결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미국 자유주의 혹은 자유주의의 전통 표현의 자유에 대한 혹은 미국 전체의 어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어떤 옹호 이런 게 굉장히 강렬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하면은 이제 이런 약간 여담인데 미국에서는 사실은 대통령 선거가 오래 있지 않습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 오래 있는데 미국에서는 사실은 천문학적인 대통령 선거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생각 있는 정치인들이 그 정치 자금을 규제하려는 법안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그런 정치 자금을 규제하는 법안들이 다 위헌 판정을 받아요. 왜 판정을 받냐면은 미국에서는 선거 캠페인도 표현의 자유로 하나로 보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 하나를 보니까 선거 자금 규제를 근거로 그런 표현의 자유를 규제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선거 기간엔 특히.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규제를 하는 것들이 계속 위헌 판정을 표현의 자유 조항에 근거해서 위헌 판정을 받으니까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 나오려면 굉장히 천문학적인 돈이 드는 거죠. 천문학적인 돈이 들고 또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대통령 후보들이 굉장히 어떤 산업계 실력자들과 어떤 혹은 이해 집단들과 굉장히 어떤 거래를 하는 이런 현상이 있죠. 그럼에도 이런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한 가치, 인간의 기본 가치를 본다. 이런 본 거죠. 이 얘기, 허슬러와 이 제리 파월의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만약에 흥미로움을 느끼셨다면은 이 영화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레리 프린트라는 영화인데 더 피플 대 레리 프린트인데 한국에서는 1998년도에 영화로 나왔어요. 이게 영화로 나왔는데 이게 우디 해리슨이죠. 우디 해리슨이 보면은 우디 해리슨이라는 배우인데 이 배우가 이제 미국 백인 양아치 연기를 굉장히 잘하는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 나왔는데 이 영화는 이제 허슬러와 관련된 얘기예요. 허슬러의 아까 했듯이 파월 목사의 뿐만 아니라 이제 연방대법원에서 이기는 내용을 담았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재밌고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 즉 수정헌법 1조가 얼마나 우선시되는 가치인지를 영화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유튜브는 없더라고요. 유튜브는 없고 영어로만 돼 있고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레리 프린트라는 영화도 제가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영화를 많이 추천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도 이제 그럴 기회가 있을 텐데 저번에 이제 더 포스트라는 영화 이런 거 그다음에 또 이 모두가 대통령 편 이런 영화 추천하셨지 않습니까? 레리 프린트도 한번 볼만 합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쓰레기 양아치한테도 허용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배경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프리마켓 플레이스 오브 디 아이디어 즉 사상의 자유시장이라는 생각에 근거하고 있는 거죠. 어떤 하찮고 쓰레기 같은 생각도 시장에 다 나와서 서로 경합해야 된다. 사전적으로 억제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음란과 외설의 차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리고 음란의 기준,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 사실은 우리가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하지만 모든 음란이 다 허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사회의 어떤 건전한 상식에 부합되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음란은 무엇이고 음란이 무엇인가 기준을 세우려고 했는데 그 배경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음란이란 말은 라틴어 오브 카에눔, 이게 오물이라는 뜻이랍니다. 여기서 유래된 거고 외설은 그리스어 포르노이, 그러니까 창녀란 뜻인데 여기서 유래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외설적인 포르노그래피는 사실은 그 자체로서는 문제가 될 수 있고 사실은 이제 법적인 논란이 되는 거는 무엇이 음란하냐, 음란하지 않냐는 건데 미국에서는 사실은 음란의 기준을 계속 정립하려고 했죠. 왜냐하면 음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지 어떤 음란이 무엇이든 기준이 있어야지 음란한 것과 음란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음란한 것을 규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을 만들어 왔는데 19세기에는 히클리 원칙이라는 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히클리 원칙은 뭐냐면은 음란이라고 비난되는 것이 부도덕적 영향을 받기 쉬운 사람의 손에 들어갔을 때에 그 사람들을 타락 부패시킬 만한 경향을 갖고 있는지 여부가 음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밌죠? 무엇이 음란한 거냐? 봤을 때 부도덕적 영향을 받기 쉬운 사람의 손에 들어갔을 때에 영향을 주는 어떤 무엇. 그죠? 그러니까 무엇이 음란하냐면은 그런 것에 영향을 받기 쉬운 사람들한테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을 타락시키거나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은 음란하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굉장히 자의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의적인 거죠. 법적 기준으로 이 자의성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부도덕적으로 영향을 받기 쉬운 사람은 누구냐? 어떤 사람이 부도덕적인 영향을 받기 쉬운 사람이냐? 논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두 번째, 그래서 1960년대는 로스 메모아즈 원칙이라 해가지고 현 사회적 기준에 기쳐볼 때 평균적 전체적 주제가 평균인의 호색적 흥미에 호소하는지 여부, 그리고 그런 것이 음란이고 조금이라도 사회적 가치가 있다면 음란물로 판정할 수 없다. 조금 더 진일보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것도 역시 자의적이라는 그 비판에 자유롭지 못하죠. 평균인의 호색적 흥미에 호소하는지 여부라는 겁니다. 그럼 평균인은 누굴 말합니까? 이때 평균인은. 평균인의 호색적인 취미에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죠? 어떤 사람이 평균인이고 그 평균인의 호색적 흥미에
호소했다면 음란이라는 건데 평균인, 호색적 흥미 이런 것도 자의적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진일보한 측면이 이거죠. 조금이라도 사회적 가치가 있다면 음란물로 판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1970년대에는 밀러 햄링 원칙이라는 건데 작품이 전체적으로 동시대의 지역사회 가치를 지닌 일반인들에게 호색적 관심을 유발하는가. 동시대의 지역사회 가치를 지닌 일반 사람. 이제 이게 말했던 아까 얘기했던 평균인에서 조금 발전한 거죠. 동시대의 지역사회 가치를 지닌 일반 사람. 근데 이것도 약간 더 구체적으로 됐지만 역시 자의성이라는 것들을 벗어나기 힘들죠. 그리고 작품이 주정부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성적 행위를 명백히 도발했는가 여부. 이렇게 되면은 음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작품이 진지한 문학적, 예술적, 정치적 또는 과학적 가치를 갖고 있는가를 판단한다는 거죠. 요게 이렇게 발전했고 그 다음에 요렇게 좀 더 구체화된 건데 여전히 무엇을 음란으로 하고 무엇이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떤 일반인들의 어떤 평균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난 것은 음란으로 본다. 뚜렷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건 음란으로 보고 어떤 사회적 가치, 문학적, 예술적, 정치적, 도덕적 가치가 있으면 음란이 아니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큰 틀은 그건데 핵심은 뭐냐면은 그렇게 정의해도 무엇이 음란이고 무엇이 음란이 아닌지 모호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모든 법에서 규제를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근거의 명확성이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음란이고 무엇이 음란이 아닌지를 명확히 규정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살펴봤듯이 역사적으로 쭉 보아도 음란이라고 규정할 어떤 근거, 음란한 것과 음란하지 않은 것의 근거가 모호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건 뭐냐면 항상 음란물이라는 이름으로 뭔가를 규제했을 때 항상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제 여러분 물어볼 겁니다. 아니 음란물 규제가 뭐 이렇게 중요한 문제냐? 호색한 사람들은 뭐 즐겨 볼 수도 있지만은 뭐 나는 보지 않을 건데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란을 규제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음란하다고 하고 음란하다고 규제하지 않는 것은 미래를 규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미래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어떤 가능성, 어떤 여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의 삶과 우리 삶을 규정하는 어떤 도덕 규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상대주의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굉장히 생각해 보시죠. 현재는 뭐 탱크탑이라든지 여성의 탱크탑이라든지 혹은 반바지 혹은 미니스커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편적인 것 그리고 심지어 아름다운 것으로서 인정되고 굉장히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60년대만 하더라도 굉장히 외설스러운 복장이었다는 거죠. 근데 누군가 용기 있는 어떤 사람들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아방가르드 이런 거죠. 아방가르드는 불어입니다. 이거는 아방가르드는 우리는 이제 전이라고 표현하죠. 가장 앞에 있는 사람. 누군가 아방가르드를 자임한 사람들이 사회적인 어떤 비난 혹은 음란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사회적 비난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에 대한 사회적 비난 심지어는 어떤 정서적이거나 혹은 물리적인 가해도 포함되는 거죠. 이걸 무릅쓰고 그런 것들을 한 발짝 나아갔기 때문에 그 다음 사람들의 자유의 한계가 확보되는 거, 한계가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음란이라고 규정하는 그 자체 음란이라는 이름으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의적일 수 있고 그리고 그 규제를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어쩌면 미래의 가능성을 규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쌍심시키고 이건 음란이야,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표현의 자유를 우리가 규제를 할 때 음란이라는 이름으로 규제를 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음란을 규제하면은 어쩌면 우리가 뭔가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미래를 규제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잘 알다시피 이쪽 그림은 여러분 알다시피 만화의 풀바둑의 점심이라는 어떤 인상파의 그림입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그림이 처음에 이제 전시됐을 때 그 당시에 프랑스의 귀족 계층 혹은
부르주아 계층들이 그걸 보고 그림이 너무 혐오스럽고 음란하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우산으로 찌르려고 파괴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여성의 정면에 여성의 나체가 있고 심지어는 그 여성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요. 정면으로. 이 그림을 보고 너무 음란해가지고 이 그림을 당장 치우라고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 그림이 굉장히 그 시대의 정신을 나타내는 명작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란이라는 의미로 함부로 표현의 자유를 규제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보여주는 거죠. 또 이쪽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프랑스의 시인 보들레르라는 사람이에요. 보들레르가 썼던 악의 꽃이라는 작품인데 이게 시집이죠. 시집인데 악의 꽃도 사실은 당시에는 굉장히 퇴폐적이고 음란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해서 굉장히 비난을 받았어요.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당시 프랑스 상징주의 그리고 세기 말의 어떤 미학적인 전환 이런 걸 표현하는 어떤 시대의 명작 영원한 교전으로 추앙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거꾸로 당시에 이것이 음란하다는 이유로 이 표현물을 우리가 규제했다면은 우린 지금 이 만해의 그림도 보들레르의 시도 볼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란물을 규제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표현의 자유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떤 미래의 가능성을 억압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물이 음란하다고 하면은 표현의 자유를 규제할 수 있다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어쩌면 여러분 태어나기 전일지 몰라요. 제가 대학생 때 얘기인데 이쪽에 이제 연세대학교 국문과의 마광수 교수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은 이른바 성적인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우리 그 당시에 1990년대니까 벌써 30년도 더 했던 얘기죠. 우리 사회가 너무 도덕적 엄숙주의에 빠져 있다. 그래서 성적인 그런 엄숙주의는 위선적인 것이니까 그런 것에서 좀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조금 더 그런 표현을 자유롭게 하자. 이런 식의 도발적인 주장을 자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걸 몸소 실천에 옮겼죠. 어떻게 옮겼냐면은 여기 보이는 즐거운 살아라는 소설을 썼어요. 근데 이 소설을 전 보진 않았어요. 보진 않았는데 굉장히 외설적이고 엄난한 표현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1990년도 초반에 이 소설이 나왔을 때 그 당시에 검찰이 이 마광수라는 사람을 그러니까 음란 표현물 이걸로 기소를 했어요. 기소를 해가지고 굉장히 사회적 논란이 됐죠. 아니 대학 교수가 쓴 소설도 규제를 하냐 이런 어떤 표현의 자유 측에 있는 측과 한편으로는 그건 건전한 우리 사회의 상식을 위배되기 때문에 소설도 아니고 쓰레기다 해가지고 서로 격돌이 됐어요. 최종심은 어떻게 났냐면은 1994년도 대법원 판결에서 났는데 마광수가 유죄 판결이 나는 거죠. 그리고 그때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이 즐거운 살아라는 작품은 음란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문학적 가치가 없고 음란물이라는 거예요. 이때 이제 무엇이 음란물이고 음란물이 아닌지의 기준이 만들어졌는데 이런 겁니다.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적 통념에 비춰 그것이 공연히 성욕을 흥분 또는 자극하는지 여부, 그죠?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지 여부, 선량한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지 여부를 음란의 기준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봤을 때 이 즐거운 살아라는 작품은 그 시대 당대의 건전한 사회적 통념에 비춰봤을 때 공연의 성욕을 자극한다고 본 거죠.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한다고 본 것이고 선량한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한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썼다는 이유로 대학 교수가 연세대 대학 교수 국문학과 대학 교수가 감방에 간 거죠. 그리고 이 마광수라는 분은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어떤 정신적인 상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뭐 시름시름 앓다가 한 몇 년 전에 최근 몇 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영원히 그 사람에게 이제 마음의 어떤 상처가 된 거죠. 근데 당시에
사법권이 음란의 기준을 세웠는데 이런 거 생각 한번 해보세요. 건전한 사회적 통념에 비춰 그것이 공연히 성욕을 흥분 또는 자극하는지 여부. 보세요. 즐거운 사라를 보고 어떤 사람은 성욕을 느낄 수는 있죠. 혹은 자극을 받을 수도 있어요. 성적 자극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에이 별거 아니구만. 이게 뭐 그냥 뭐 하는 얘기구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웃기지 않습니까? 어떤 작품을 보고 성욕을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를 갖고 음란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모호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음란이라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과연 절대적인 권리일까를 고민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는 조건이 뭔가 생각할 때 하나의 근거가 외설 이런 건데 이 외설이라는 그것들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이 마광수의 사례도 있고 이 문제는 정치적인 쟁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그림 생각나십니까? 이 그림은 이제 2017년도 때 1월 20일 날 그러니까 2017년도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기 직전이죠. 탄핵되기 직전인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2017년도 3월 8일인가에 이제 우리 헌재 판결 8대0 판결을 통해서 탄핵이 됐는데 그때 이제 이른바 이제 촛불 시위가 막 많을 때 국회에서 굿바이라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때 이구영이라는 작가가 더러운 잠이라는 이 작품을 게재했어요. 이게 큰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그림은 딱 보시면 아시다시피 요 만해의 올랭피어라는 작품을 패러디한 작품입니다. 그죠? 이 올랭피어라는 작품도 실제 당대에 굉장히 논란을 일으켰던 작품이에요. 그 당시에도 음란하다는 겁니다. 이게 왜 음란하냐면은 여성의 나신을 19세기 그림이죠. 여성의 나신을 이렇게 표현했고 이 그림을 더 음란하게 만들었던 것은 목에 있는 이 목띠입니다. 벌거벗은 것보다 이렇게 하늘락이 이렇게 목띠를 한 것이 더 음란성을 가중시킨 거죠. 그리고 그 옆에 흑인 여성 노예가 시중을 들고 있죠. 그죠? 근데 이 포즈는 사실은 이 포즈가 당대에도 논란이 됐지만은 만해의 그림입니다. 이 포즈가 논란이 됐지만 이 그림은 그 이전에 비슷한 유형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작가인 비슷한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포즈, 이런 식의 그림 어떤 구도는 역사적 유래가 있는데 그 역사 속에서 이구영의 작가가 대통령을 이렇게 나신으로 표현한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 문제가 됐던 최순실이 있고 그 뒤에는 세월호가 이렇게 전복되어 있는 그림이 있는 거죠. 보수단체랑 난리가 나는 거예요. 보수단체 첫 번째 국가원수 모독이라는 거죠. 두 번째 그것과 함께 음란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 진영에서는 표현의 자유라는 거죠. 특히나 이것은 패러디라는 겁니다. 이 패러디를 통해서 어떤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논란이 있죠. 논란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논란이 많아서 이 전시전을 개최했던 당시 표창원 열린민주당 의원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그리고 당으로부터 이제 6개월 동안 어떤 징계 이런 걸 받았습니다. 당원 정지 이런 징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들이 이것이 사실은 이 그림의 핵심은 사실은 대통령을 모욕하거나 음란한 어떤 호색한 어떤 자신의 어떤 욕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어떤 그 당시 정치적인 메시지,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과연 규제해도 되는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규제하기 시작하면은 이거보다 못한 것, 이거보다 더 약한 것, 점점점 약한 것. 그래서 나중에는 그야말로 아무런 어떤 임팩트가 없는 것만 허용되는 어떤 상황이 오게 되거든요. 우리가 아까 레리 프린트에서 연방대법원의 판결 핵심이 뭐였습니까? 아무리 하찮은 것 같고 아무리 쓰레기 같은 것도 수정법 1조 표현의 자유에서 보호돼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왜냐하면은 그건 더 따지고 들어가면은 하나하나 우리가 음란하다는 걸로 규제하기 시작하면은 점점 더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이 좁아지는 거거든요. 특히나 그것이 정치적인 의사표현일 때.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등장할 가능성이 있죠.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이라면은 이것이 허용돼야 되는지 아니면은 금지돼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박근혜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특별하게 이런 식의 어떤 대통령을 패러디하는 그림이 많았습니다. 이 그림 아시죠? 이거는 이제 팝아트였던 이유라는 작가인데 대통령을 이제 미친 정부 이렇게 꽂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홍성담이라는 사람이 이제 만든 사람인데 홍성담이라는 작가는 누구냐면은 이 사람이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사람은 민중화가입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 때 민중화가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당연히 박근혜 정부에서 굉장히 비판적이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작품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 작품 한번 보시죠. 이거는 골든타임, 세월호를 비판하는 건데 골든타임이라는 거고 이런 제목의 그림인데 대통령이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가 박정희 대통령 같은 인상을 주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 홍성담의 세월 5월 이거는 이제 광주 비엔날레에 출품됐던 작품인데 세월 5월이라는 작품인데 여기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누구 닭을 안고 있죠. 이 닭이 누가 봐도 알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들이 표현의 자유 혹은 음란하다라는 문제로 논란이 됐습니다. 특히 이 작품은 여성 단체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왜냐? 여성 비하의 의미도 사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홍성담은 이건 여성 비하의 의미를 담은 게 아니라 정치적 메시지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여성 비하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음란하다는 표현도 있죠. 즉 여성의 출산을 굉장히 음란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던 겁니다. 하지만은 이것과 표현의 자유 문제가 역시 충돌한 거죠. 그리고 표현의 자유 중에서 특히 정치적 의사 표현은 굉장히 더 강조되지 않습니까? 이것과 격돌했을 때 이것을 허용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허용한다면 어느 정도 허용할지가 논란거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이면은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물어보는데 오늘 여기서는 말할 기회가 없죠. 하지만은 여러분들 앞으로 살다 보면은 이런 논란이 사회적으로 주기적으로 생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항상 대립하는 두 가지의 가치, 즉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와 그 다음에 건전한 어떤 사회적인 어떤 상식에 부합해서 음란을 규제한다는 이 가치가 서로 복잡한 쟁점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판단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더 이런 식의 어떤 표적이 됐던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더 근본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워낙 대통령으로서 뻘짓을 많이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제가 하는 이 말도 사실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할 수 있죠. 근데 어떤 명예훼손이라든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에 해당될 수 있죠. 누군가 고발한다면은. 그럼 저는 무엇으로서 저를 방어하겠습니까? 표현의 자유죠. 표현의 자유와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자신의 정치적 제가 저의 정치적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수업 시간에 어떤 판단해야 될 어떤 객관적인 얘기를 한 것이라고 수업과 관련된 어떤 논쟁의 지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저는 저를 방어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왜 문제가 되냐면은 제가 이 동영상을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올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은 공공연하게 널리 퍼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강의실에서의 폐쇄된 얘기가 아니라 공적인 발언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과 같은 미디어 환경에서는.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그런 어떤 명예훼손이라든지 혹은 이런 것 두려움이 있으면 제가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강의 시간에 해야 될 얘기를 제대로 못하는 문제로서도 확대될 수 있죠. 그때 저는 이제 표현의 자유라는 것들을 통해서 저 입장을 방어하겠죠.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들 개개인들이 순간순간에 특히나 개인 사적 발언이 SNS라든지 인터넷 통해서 쉽게 공적인 발언이 될 수 있는 공적 발언이라기보다는 어떤 공공연한 발언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자유를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근거가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음란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히 이렇게 비판에 초점이 된 측면도 있지만은 해외에서도 장난 아닙니다. 보십시오. 이거는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표현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예전에 스칼렛 요한슨이라는 미국 배우가 이 나체로 이렇게 셀카를 찍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유출됐었는데 그걸 패러디해서 오바마 대통령을 이렇게 나체로 표현한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규제되어야 된다고 한다면은 이것도 음란하다고 규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미국에서 어떻게 넘어갔겠습니까? 당연히 레드 프린트라는 쓰레기도 보호해주는 나라니까 이런 식의 것은 당연히 보호된 거죠. 오른쪽은 메르켈이죠. 메르켈이고 메르켈이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이태리라든지 그리스를 밑에 깔고 옆에 스페인과 프랑스를 양쪽에 의자로 하고 메르켈이 이제 이른바 EU를 사실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비꼬고 풍자한 거죠. 이 사람이 요쪽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 그림을 그린 이탈리아 작가입니다. 화가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EU가 통합된 이후로 사실은 EU의 종주국은 독일이 되지 않습니까? 독일이 갖고 있는 막강한 경제력을 갖고 좌우에 스페인과 프랑스를 엉덩이를 쥐면서 밑에는 그리스와 이태리 이런 나라들을 깔고 있는데 굉장히 음란하게 표현된 거죠. 특히나 이태리 사람이 독일의 총리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허용할 수 있겠습니까? 허용할 수 없죠. 문제가 됐단 말이죠. 문제 됐는데 유럽에서는 그냥 넘어갔다. 왜? 예수 표현이라는 거죠. 예수 표현이고 일종의 표현의 자유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허용해 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란이라는 이름으로 함부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할 수 없다는 것들. 특히나 이제 정치적 영역에서는 더욱 그렇다는 것들을 좀 알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의문심을 가질 겁니다. 표현의 자유 좋습니다. 표현의 자유 좋습니다. 인정합니다. 표현의 자유, 음란이라는 이름으로 표현의 자유를 함부로 규제하지 못한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은 인터넷이라든지 혹은 시중에 범람하는 음란물을 그러면은 방치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있는 거죠. 물론 방치해서는 안 되죠.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규범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불법 표현물과 청소년 유해 표현물이라는 그게 있어요. 그 범주가 있어요. 그래서 명백한 음란물일 경우에는 불법 표현물로 그러니까 범주화돼서 금지되죠. 그러니까 명백한 음란물은 불법 표현물입니다. 이건 금지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명백한 음란물이라는 것도 굉장히 자의적이긴 한데 이건 누가 봐도 이건 가령해서 아동 포르노라든지 혹은 뭐 수간이라든지 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짓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명백한 표현물은 불법 표현물입니다. 그러니까 금지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나 이제 이런 경우에도 성인의 알 권리, 사실은 성인일 경우에는 특히나 성인이 사적으로 보는 것은 또 너무 규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어른이 됐다는 게 뭡니까? 어른이 됐다는 거는 선거를 할 수 있다는 거고 마음대로 음란물을 내가 볼 수 있다는 권리도 성인의 권리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성인이니까 그런 권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성인한테는 왜 그게 허용됩니까? 스스로 자제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렇게 모든 거를 불법 표현물로 하면은 성인의 권리도 우리가 사실 이제 보호하려고 하는 거는 청소년 이렇게 조금 약간 이런 것에 쉽게 영향받는 집단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인의 어떤 자유까지 규제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더 좁게 청소년 보호법에 근거해서 불법 표현물은 아니지만은 청소년에게 유통됐을 때 약간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청소년 유해 표현물로 규제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란물 중에서도 이렇게 되는 거죠. 먼저 범주는 청소년 유해 표현물이 이제 큰 범주가 있죠. 청소년 유해 표현물 이런 것들은 규제되죠. 그리고 근데 성인은 볼 수 있죠. 그 중에서 불법 표현물은 성인도 못 보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따로 청소년 유해 표현물이라는 것들은 성인은 볼 수 있지만 청소년에게는 못 보게 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또
굉장히 하드한 거 이런 것들은 불법 표현물로 돼서 완전히 금지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음란물을 규제하는 별도의 어떤 근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드코어와 소프트 포르노라는 것도 뭐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소프트 포르노, 하드코어는 그야말로 아까 얘기했듯이 뭐 수관이라든지 혹은 아동 포르노라든지 그리고 굉장히 하드한 표현들이 있죠. 하드한 표현들도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지만은 그리고 하드 포르노도 사실은 하드코어도 사실은 규정하긴 힘들어요. 왜냐면 사람들마다 케바케이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일반적으로 하드코어라고 표현하는 것이 있죠. 소프트 포르노는 우리가 얘기하는 뭐랄까요? 그냥 보통 이것들을 우리가 얘기하는 뭐 야동 정도로 얘기하면은 소프트 포르노는 우리가 얘기하는 뭐랄까 19금 정도? 19금 뭐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드하진 않지만 포르노그래피긴 하지만은 아주 적나라하지 않은 걸 소프트 포르노그래피라고 하는데 하드코어는 전면 금지하죠. 당연히 금지하죠. 폭력적이고 그리고 인간의 지위를 품위를 손상하거나 여성에 대한 남성의 종속을 표현하거나 그 다음에 수관, 근친, 혼음 이런 것들은 하드코어에 대해서 금지하죠. 이른바 불법 표현물이 되는 거죠. 하지만은 소프트 포르노 이거는 일종의 청소년 유해 표현물이 돼서 이런 것들은 청소년은 못 보게 하고 성인은 일정하게 허용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음란물이라고 하더라도 약간 논란의 여지가 없는 음란물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표현의 자유의 예외 내용으로 규제를 한다고 하면은 성인의 자유를 규제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인의 자유를 그건 표현의 자유와 근거 없이 성인이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권리를 규제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드코어라든지 소프트 혹은 불법 표현물과 청소년 유해 표현물로 구분해서 어떤 것들은 청소년만 못 보게 하고 성인은 보게 하고 어떤 것은 청소년도 못 보고 성인도 못 보게 하는 이런 걸로 어떤 규제점을 두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아무리 이런 걸 규제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인터넷 시대에는 사실상 이런 걸 규제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법 표현물이라든지 뭐 하드코어 소프트 포르노 이런 것들을 규제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알다시피 사실상 음란물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인터넷에서 조금만 치면은 금방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P2P 같은 데 들어가거나 혹은 웹하드에 들어가면은 정말 하드가 아니라 뭐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음란물을 볼 수 있어요. 지금이 이제 그런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러니까 음란물 규제에 대한 이런 식의 어떤 규정이 있더라도 사실상 이런 것들이 유효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의 대표적인 것은 이른바 인터넷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쇄물을 통해서는 규제를 할 수 있죠. 그 판매처라든지 혹은 그러니까 출판하는 사람들을 규제할 수 있는데 인터넷은 정말 무한대로 떠들고 있고 무한대로 복제가 되니까 규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는 통신품위법이라는 것들 1996년도 때 제임스 엑슨이라는 미국 상원의원이 통신품위법이라는 것을 입법합니다. 내용은 이거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18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상스럽고 명백히 모욕적인 내용의 표현물을 전송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위반 시에는 처벌을 하는 거죠. 재밌는 건 뭐냐면은 포르노를 게재했더라도 신용카드 번호나 성인 전용 비밀번호를 사용하면은 처벌 면제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미국은 이제 포르노 산업이 합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이 포르노 회사들 물 유통하는 데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 들어가 본 사람은 알겠지만은 개인 카드 번호를 해가지고 이제 유료로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걸 허용한다는 겁니다. 이런 걸 허용하고 이건 성인일 테고 이제 상업적으로 하니까 이건 허용하는데 그런 것들을 전송하는 것, 청소년에게 전송하는 것은 처벌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통신품법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너무 이게 음란물이 그러니까 돌아다니니까
그걸 규제하겠다는 이른바 통신투입법을 발의한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다음에 연방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왜 판결을 받았을까요? 인터넷의 상당한 부분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 인정하죠. 근데 미성년자가 음란물로부터 보호될 권리가 있는 만큼 성인들의 그 같은 표현물을 향유할 권리도 중요하다는 게 위헌 판결의 중요한 근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미국적인 맥락인데, 미국적인 표현의 자유, 그 다음에 어떤 성인들의, 사실 표현의 자유는 성인의 권리죠. 시민의 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통신 품위 혹은 청소년 인터넷의 유해물로부터, 음란 유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일정한 규제도, 인터넷에 대한 규제도 연방대법원에서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강력한 옹호의 입장인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때도 우리가 명예훼손을 얘기할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과거에는 방송과 신문 혹은 출판물에 대해서 논란이 됐는데, 이게 인터넷이라든지 SNS로 넘어오면서 이 적용 범위가 굉장히 확장되고 논란이 더 복잡해졌어요. 근데 미국 경우에는 인터넷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규제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터넷은 궁극적인 자유 영역을 보기 때문에 더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미국의 판례의 어떤 전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것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음란한 표현은 표현의 자유를 일정하게 제한할 수 있는가와 관련된 쟁점을 받고,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혐오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제 최근에 혐오 표현들이 많죠. 혐오 표현이 많고, 이거 보십시오. 이거는 이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세월호 단식 투쟁을 할 때, 예전에 이제 세월호가 이제 사실상 그것의 진실을 알려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유가족들이 세월호 광화문 앞에서 단식 투쟁을 했죠. 그때 이른바 이런 어떤 몰직한 놈들이 그 근처 가서 폭식 투쟁을 했죠. 개탄스러운 일이죠. 개탄스러운 일이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폭식 투쟁을 할 때 당시의 국정원,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원이 뒤에서 돈을 댔다, 이런 식의 어떤 얘기도 있었죠. 근데 그 얘기를 떠나서 이런 것들도 일종의, 이 사람들도 사실은 이제 세월호 인간적으로 용납할 수 없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은 세월호가 사실은 너무하다고, 세월호 유가족들의 그들의 의사표현이 너무하다고 자신의 정치적으로 반대한다는 걸로 본 거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는 인간적으로 혐오스러운 표현이지만은 어쨌든 그들 나름의 정치적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혐오 표현은 우리가 표현의 자유로 인정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논란거리죠. 그리고 이 문제도 있죠. 이 문제. 일베에서 이른바 세월호 유가족들을 오뎅으로 표현하는 이 문제. 그 다음에 세월호에서는 이른바 DJ와 노무현이 주요한 논란의 표현인데, 뭐랄까, 주요한 어떤 조롱의 대상인데, 굉장히 그들 진짜 김대중 대통령을 사랑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는 사람들 입장에 봤을 때는 굉장히 혐오스러운 표현이죠. 그래서 이들을 규제해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일베를 쓸어버려야 된다. 그들을 잡아가야 된다. 이런 표현이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는 지금 여태까지 진보적이거나 혹은 자유주의적인 입장에서 자신의 정책 표현이 억압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것을 억압하려고 하는 권력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표현의 자유를 옹호했는데, 반대로 이번에는 굉장히 우파적이거나 혹은 굉장히 인간 말종 같은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우리가 옹호할 수 있는가라는 쟁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과 정책 입장이 다르고 심지어 그것이 굉장히 혐오스러운 표현일 때 그것들을 우리가 허용해야 될까요? 아니면 금지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일베를 폐쇄해야 됩니까? 유지해야 됩니까? 우리가 만약에 교실이라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서로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지 못하는 게 정말 한스럽습니다. 근데 뭐 제 의견이 있지만은 제 의견을 말하기 전에 이와 관련된 쟁점이 무엇인지 한번 검토해 보시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저번에 봤듯이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적 권리로. 헌법 제21조 1항에서 표현의 자유를 표현하고 있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헌법 37조 2항에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같은 조항 4항에서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이나 사회인류를 침해했을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근거해서 이런 조항에 해당한다면은 여기에 근거해서 혐오 표현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우리나라는 갖고 있습니다. 혐오 표현에 대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혐오 표현이 무엇을 혐오 표현으로 한다는 것에 대한 정의가 지금 없어요. 무엇을 혐오 표현으로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을 만들 때 혐오 표현은 무엇이라는 그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됩니다. 데피니션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혐오 표현이 무엇이다라는 이 정의 자체가 부재예요. 그러니까 정의 자체가 부재하다는 건 뭐냐면은 법률적인 명확성이 없기 때문에 혐오 표현인 것과 아닌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고, 그래 이런 상태에서 혐오 표현을 규제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은 과잉 규제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갖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근거해서 혐오 표현을 규제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는 있지만은 이런 문제, 혐오 표현이 무엇이고 무엇이 혐오 표현이 아닌지를 규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혐오 표현을 함부로 규제할 수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2005년도 UN 자유권 규약위원회에서 한국에서는 이른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 것을 권유했어요. 이 당시에. 이때에 이런 겁니다. 한국의 경우 한국에 대한 특별 보고서를 냈는데 특정한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다수의 개별법이 시행 중이지만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지금 한국엔 없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인종, 성적 지향 혹은 정체성에 의한 차별을 포함하여 이유를 막론한 차별을 정의하고 금지해야 된다고. 즉 우리가 이 차별의 근거에서 어떤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의 근거에서 결국은 혐오 표현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혐오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권유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진보정당 같은 데서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보수 기독교 집단 같은 데서 반대하고 있죠. 왜냐? 차별금지법을 만들면은 이것이 결국은 동성애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동성애 집단들 혹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허용하게 된다는 이유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죠. 지금 한국에서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혐오 표현은 사실은 어떤 특정 집단, 종교적인 집단이기도 하고 성적 특성에 있는 집단이기도 하고 국적에 있는 집단이기도 한데 그들에 대한 차별 금지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그죠? 그래서 한국은 이런 쟁점이 지금 있다. 그러면 다음으로 볼 것은 그래서 해외는 어떻게 하냐? 혐오 표현 관련해서 해외는 어떻게 하냐? 먼저 해외에서는 혐오 표현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죠. 캠브리지 사전에서는 인종, 종교, 성별 또는 성정체성에 근거해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 증오를 표현하거나 폭력을 선동하는 대중적 행위를 혐오 표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근거해서 이것을 혐오 표현이라고 한다 하니까 여기에 근거해서 규제의 근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유럽형의 강요회에서는 인종적 증오, 외국인 혐오, 반유대주의, 용납할 수 없는 행위에 근거한 기타 혐오를 확산, 선동, 증진하는 행위를 혐오 표현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혐오 표현, 그러니까 인종이나 종교나 성정체성에 근거해서 어떤 개인과 집단을 증오하거나 그들의 폭력을 선동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혐오 표현으로 본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을 혐오 표현으로 보는데 여기에 근거해서 유럽 국가들과
미국의 입장이 조금 달라요. 왜냐면 그거는 이제 역사적 배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른바 홀로코스트, 반나치주의인 홀로코스트를 경험했던 역사적 경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럽 같은 데 보면 여전히 홀로코스트는 없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반유대주의 이런 것들이 득세를 하고 우파들이 극우주의자들이 스킨헤드들이 득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이런 혐오 표현들을 굉장히 강하게 규제하는 어떤 역사적 전통이 있어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까지 살폈던 수정헌법 1조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혐오 표현을 규제를 잘 안 해요. 이건 이제 각각 다른 전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런 홀로코스트의 경험 때문에 비교적 강한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공공질서법, 독일에서는 형법상 대중선동죄, 프랑스에서는 인종차별 방지법으로 혐오 표현을 강하게 규제합니다. 특히나 2017년도 때 독일 연방의회에서는 혐오 표현을 담은 게시물, 영상 등을 신속히 삭제하지 않으면은 SNS 업체에 최대 65억 정도의 벌금을 부과하는 혐오 표현 금지법을 통과시켰죠. 혹자는 이제 한국에서는 이것들을 이제 가짜뉴스법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가짜뉴스가 아니라 혐오 표현법입니다. 혐오 표현을 담은 업체, 그러니까 혐오 표현이 있어서 그것들이 신고가 들어왔는데 SNS 업체,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 이런 데죠.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삭제하지 않으면은 벌금을 물리는 법안이에요. 이것은 가짜뉴스와 관련된 게 아니라 혐오 표현과 관련된 법안이라는 것들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왜 이렇게 혐오 표현을 강하게 규제하냐면은 이런 홀로코스트의 경험 때문입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혐오 표현일지라도 사실상 용인하는 조금 흐름이 있어요. 사실 이제 그게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미국에서는 근거는 이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됐기 때문이에요. 표현의 자유와 관련돼서 특히 내용에 대한 규제는 거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 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죠. 혐오 표현이라는 건 그야말로 내용과 콘텐츠랑 관련된 것 아닙니까? 콘텐츠 내용과 관련돼서는 규제를 거의 안 해요. 내용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다 보니까. 하지만은 내용과 무관한 것, 시간과 장소, 방법에 대한 규제는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가령해서 유태인들은 혹은 흑인들은 다 나쁜 놈들이야. 이런 것들이 혐오 표현이라고 했을 때 이 표현 자체에 대해서는 규제를 잘 안 해요. 근데 밤중에 아파트 단지 앞에서 가서 큰 소리로 유태인들은 다 개쓰레기들이야 이렇게 외친다고 해봅시다. 이거는 내용 자체는 규제할 수 없지만은 밤에 사람들의 자는 시간에, 저녁 시간에 그것도 공공 아파트 단지 앞에 사는 거는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공익을 훼손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규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용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현의 방식, 시간, 장소 이런 걸 규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런 걸 규제하는 거지 내용 자체는 잘 규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용 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거죠. 왜냐하면 이 어떤 표현물의 내용을 규제하기 시작하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내용 규제는 이거는 표현의 자유와 직결된다고 보기 때문에 내용 규제는 잘 하지 않는 어떤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하죠. 그거는 다른 어떤 법들, 민권법이라든지 고용평등법이라든지 임금평등법. 이거는 표현의 내용이 아니라 정말 그 행위를 하는 거예요. 뭐랄까 여성이라는 이유로 혹은 흑인이라는 이유로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이민자라는 이유로 임금이라든지 혹은 고용이라든지 이런 게 직접 차별하는 행위를 하죠. 이거는 표현의 자유와 관계없이 그 행위를 규제하는 법에 의해서 규제를 하는 거죠. 못하도록. 어쨌든 표현의 취지, 그러니까 행위라든지 어떤 표현 방법이 아니라 그 표현물 자체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유럽에서는 그것도 규제합니다. 미국에서는 그 내용 규제 자체도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거죠. 이상으로 제가 이런 걸 살펴봤습니다. 표현의 자유에 관련돼서 첫째 시간과 둘째 시간에 걸쳐서 표현의 자유.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는 언론의 자유의 가장 근거가 되는 어떤 거니까요. 그래서 표현의 자유에 관련돼서 무엇인가 살펴봤고 표현의 자유를 규제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국익과 표현의 자유가 충돌할 때, 그 다음에 뭐였죠? 명예훼손이라든지 어떤 것과 훼손 충돌할 때 표현의 자유를 규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살펴봤고, 이번 시간에는 음란물이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때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 다음에 혐오 표현과 충돌할 때 표현의 자유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주로 살펴봤습니다. 주로 어떻습니까? 미국적인 경향을 제가 주로 말했고, 미국의 연방대법원의 사례를 말했는데, 줄기차게 표현의 자유가 약간 더 우위에 있다는 것들을 느끼셨을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우선시한다는 걸 느낀 거죠. 유럽하고 또 달랐지 않습니까? 혐오 표현과 관련됐을 때. 그리고 이렇게 표현의 자유를 강하게 옹호하는 것들은 그만큼 언론의 자유가 강하게 옹호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그 입장에서 주로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이런 미국식의 가치, 미국식의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가 보편적인 거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가치고 굉장히 위대한 가치죠. 그리고 한국도 그런 어떤 자유주의 그런 것들을 우리 한국의 어떤 표현의 자유가 상대적으로 위축된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미국식의 것들이 굉장히 선진적인 사례로 볼 수 있지만은, 우리가 조금 넓은 시야로 보면은 이거는 미국과 영국, 이른바 영미권에서의 혹은 자유주의 언론에서 옹호되는 가치라는 겁니다. 우리 방금 봤듯이 유럽만 하더라도 혐오 표현은 굉장히 강하게 규제한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정헌법 1조라는 것들은 굉장히 인류가 쌓은 위대한 가치지만은 우리가 조금 객관적으로 보면은 유럽만 가도 적용되지 않는 가치고 굉장히 어떤 미국적인 가치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게 바로 자유주의 미디어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자유주의 미디어 시스템이라는 것들은 이른바 영국과 미국 혹은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영미권 나라에서 발전된 어떤 이념입니다. 여기서는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강조하고 객관주의 저널리즘과 상업주의 언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나중에 차차적으로 얘기할 텐데, 크게 세계적으로 언론 시스템이 크게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영미권 시스템이 있고요. 영미권 시스템이 있고, 영미권의 미디어 시스템이 있고, 두 번째로는 북부 유럽, 독일이라든지 스웨덴 혹은 어떤 스칸디나비아 중심으로 하는 북유럽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스페인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탈리아 같은 지중해 유럽 이런 모델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주로 강조했던 거는 영미권 모델입니다. 나중에 차차 또 얘기할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은 그 나라의 역사, 전통, 정치 체제 특성에 따라서 미디어 체제도 어떤 특성이 다 다르다는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표현의 자유 조항은 사실은 영미권에서 굉장히 신성시대는 강하게 발전해왔는데, 이 영미권 모델은 세 개를 축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는 자유주의 모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강력한 옹호죠. 두 번째,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바탕으로 표현의 자유를 담당하는 제도인 언론이 성장하는데, 그럼 언론이 무조건 아무거나 다 보도해도 되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주의 전통이 생겨납니다. 객관주의 전통은 뭐냐면은 의견과 사실을 분리하는 거죠. 그래서 언론은 의견을 말하지 않고 사실만을, 우리가 얘기하는 이른바 기자의 생명이라 종교라고 하는 팩트에 근거해서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의견을 말할 때도 팩트에 근거해서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론은 팩트에 근거해서 말하는 거니까 우리는 국가나 정치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단순히 정부 정치에서 우리 의견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에 근거해서, 즉 정부의 비리라든지 정치권의 어떤 비리, 이런 팩트를 근거해서 우리는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이런 팩트에 근거해서 우리는 정치 권력과 분리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팩트를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사실을 보도하는 것들이 바로 언론이라는 거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전문 직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자 집단,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런 객관주의 전통을 통해서 언론과 정치 권력과 분리된 기자라는 전문직을 확립하고, 이 기자들은 팩트를 통해서 정보를 사회적으로 유통시키고 하는
전문 직종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걸 근거로 해서 언론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런 자유주의와 객관주의가 결합돼서 영미권 미디어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상업주의도 결합합니다. 상업주의는 뭐냐면은 그러면 그 정보를 시장에서 자유롭게 팔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른바 그걸 통해서 언론사는 재정적으로 독립하는 거죠. 왜냐? 언론의 자유는 객관주의, 전문직이라는 언론을 통해서 확립되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재정적으로도 독립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정보 상품, 언론이라는 건 사실은 정보 상품 아닙니까? 정보를 상품으로 파는 것 아닙니까? 이걸 통해서 언론사가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유주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어떤 존중, 그 다음에 객관주의, 즉 팩트에 근거해서 정치 권력과 독립되어 있고 언론 기자라는, 방송 기자라는 전문직적인 어떤 직업적 윤리를 규범을 확립하고 그리고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는 어떤 상업주의적인 전통,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영미권의 미디어 전통이 미디어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강력한 옹호는 이런 영미권 언론의 자유주의에 근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런 걸 왜 얘기했냐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보편적인 것이고 언론 자유에 있어서 굉장히 위대한 가치라고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조금 시야를 넓게 보면은 그것은 사실은 영미권에서 특별하게 발전해온 어떤 미디어 시스템의 가치였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것이 중요하고 위대한 가치니까 우리 같은 나라도 혹은 유럽 같은 나라도 그걸 중요시하죠. 하지만은 영미권에서 특별히 강조되는 맥락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객관주의와 상업주의는 어떻게 발전되었냐면은 조금만 제가 뭐 나중에 또 자세한 얘기할 때가 있을 텐데 미국의 어떤 역사적 경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알다시피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같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20세기의 어떤 워싱턴 포스트라든지 뉴욕 타임즈 같은 어떤 정론지는 사실은 예전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그 전에 사실 우리가 1980년도 19세기 말 때 이른바 미국에서 옐로우 저널리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옐로우 저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필리처라든지 허스트라는 사람입니다. 필리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던 필리처 상을 지금 만든 언론 재벌이죠. 허스트는 누구냐면은 이 사람도 언론 재벌인데 이 사람 누구냐면은 혹시 영화 시민 케인이라는 거 영화 아십니까? 시민 케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언론 재벌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굉장히 통속적이고 굉장히 자극적인 뉴스로 막 대중들을 막 현혹시켜가지고 막 신문 판매 부수를 늘렸던 시절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어떤 상업주의 언론을 이제 옐로우 저널즘이라고 하는데 이 당시 어느 정도였냐면은 경쟁적으로 막 이제 상업주의 언론들이 서로 경쟁을 하는 거죠. 구독자 싸움을 하는 거죠. 어느 정도로 했냐면은 1998년도 때 2월에 쿠바 아바나항에서 미국의 메이노가 폭발합니다. 폭발하는데 이때 이 당시에 이제 허스트는 뉴욕 저널이라는 걸 만들었고 이 필리처는 뉴욕 월드라는 신문을 발행했습니다. 서로 막 경쟁하는 거죠. 근데 전쟁이 터진 겁니다. 이렇게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떤 미국의 군함 메이노가 쿠바 아바나항에서 폭발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들 두 신문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따르면 사주죠. 서로 이 소행은 적의 소행이다. 그리고 길에 의해서 이 미군 군함이 터졌다. 미국은 빨리 병력을 동원해서 당시 쿠바를 점령하고 또 스페인과 전쟁을 해야 된다. 막 이런 어떤 선정주의적 보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했냐면은 그렇게 하는 것들이 사람들의 애국심을 불러일으켜서 판매 부스에도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실제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 이들 신문들이 이런 어떤 대중 선동에 근거해서 실제로 2개월 있다가 미국 스페인 전쟁이 발발을 했어요. 물론 이제 미국이 이기죠, 그때. 미국이 이겨서 미국이 이제 지금 필리핀을 이제 점령하게 되는 거죠. 이건 뭐냐면 지금 개념으로 보면은 이른바 지금 개념으로 보면은 이게 그 당시에 가짜 뉴스의 원조 같은 겁니다. 가짜 뉴스의 원조 같은 거죠. 그리고 이런 가짜 뉴스를 통해서 막 전쟁까지 일어난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 속에서 이른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NY 같은 독자적 입장이 나온 거예요. 뭐냐? 이런 가짜뉴스와 다르게 정말 고급지를 지향하는 신문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언론 시장은 고급지와 이런 대중지, 지금 따지면 타블로이드죠. 이런 것들 시작으로 양분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것들은 상업적인 언론에 맡겨두고, 이렇게 맡겨두면 이제 뭐랄까요, 어떤 언론 자유만 하다 보면은 이런 너무 혼란스러워지니까, 물론 고급지가 그 역할을 하긴 하지만은 어떤 사회적 책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공영방송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자유주의 체제에서는 이렇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을 통해서 일단 모든 신문들, 그게 쓰레기 잡지든 뭐든 다 나오게 해요. 다 발행하게 해. 일단 자유주의 전통이 있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식의 옐로우 저널리즘 간의 싸움이 벌어지고, 마치 언론에 의해서 전쟁이 이루어지는 가짜뉴스가 만들어지니까 이른바 고급지가 등장하는 거죠. 고급지가 등장해서 정말 객관주의 전통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팩트, 그리고 이 팩트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 직종으로서의 언론인,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했듯이 이 전체가 만들어지는 게, 이 전체가 운영되는 게 이제 상업주의 전통이죠. 상업주의를 통해서 이런 고급지든 대중지든 다 나와서 하라, 이런 거죠. 근데 이렇게 언론이 너무 상업화되니까 이 상업화를 조금 견제할 수단으로 공영방송, 이른바 미국에서는 PBS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미국 혹은 자유주의의 미디어 체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한국은 어떠냐? 이게 이제 다음번에 우리가 또 얘기할 거죠. 한국에서는 이런 맥락에서 한국에서도 공영방송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우리는 KBS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방송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는 뭘 얘기했습니까? 지금 3주차, 4주차까지는 뭘 얘기했습니까? 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주로 얘기했고, 주로 언론 자유에 대해서 얘기했고, 주로 이제 신문을 중심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미국식 자유주의 미디어 체제의 특성이다 얘기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방송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주로 이제 공영방송과, 한국은 2009년 이후로 12년 이후로 종편이라는 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종편, 그러니까 공영방송은 이제 상업방송과 어떤 대비해서 되는 건데, 그런 공영방송과 상업방송, 그럼 한국에서는 상업방송의 일부인 종편, 이런 특성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미디어 정책 4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새로운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국의 미디어 체제, 그리고 미디어 체제 언론 자유를 이루는 그 밑에 깔린 생각들, 이런 것들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써 4주차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